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들려오는 소식을 체크를 해보면요. 하원은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원은 초박빙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내외 환경이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섹터와 종목별 행보에도 달라진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봅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MLCC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MLCC 가격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 내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하반기에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마주도 만나봅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선업이 최근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가 수주분이 반영이 되면서 아직까지 적자를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 흑자 전환의 시기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조선업의 회복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종목 하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은 4분기 이후 기업들의 성장세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성장세를 이어갈 기업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기태 기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봅니다.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태경 BK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단계에서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성장 추이가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삼성전기,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태경 BK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빈살만 방한 예정에 출렁이는 네옴시티주인데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 특히 건설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빈살만 방한 예정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 경력이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종목들을 잘 구분을 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모멘텀과 건설주 다각도로 진단하고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옴시티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불황 속에 놓여 있는 건설 시장에서는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모멘텀이 굉장히 단비와 같은 존재인데 빈살만 방한 소식만으로 시장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한 효과를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예,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뉴스로만 봤을 땐 한 10번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신다 안 오신다 했던 내용들인데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때마다 주가는 출렁이니까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죠. 시진핑 주석도 예전에 몇 번 다녀가신 것처럼 뉴스에서 나왔는데 결국엔 다녀가시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로 봤을 땐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실 본질적인 사업 가치를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옴시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8월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변 배경을 좀 살펴봤을 때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궁극적으로 수혜를 본 국가들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돈을 번 국가는 미국과 중동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민간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 것인데 결국에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었던 곳에서 지출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중동 지역에서 제2의 봄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가가 현 수준만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도 정부 지출이 계속 있을 쪽에서 수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옴시티의 본질을 꿰뚫는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번 다녀가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살아있긴 하지만 본질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사실은 뭐 건설뿐만 아니라 뭐 IT나 에너지, 인공지능, 뭐 엔터 이렇게 좀 다양한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29년에 네옴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가 결정이 되면서 이목이 더 좀 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건설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와 좀 패키지로 함께 수출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부장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랍의 작은 나라였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돈이 적은데 이렇게 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640조 규모, 뭐 많게는 뭐 1000조까지도 육박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토목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인프라, 뭐 전력이라든지 그런 항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기본 인프라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소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많이 좀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밖에도 이제 미래 신도시를 지향하면서 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UAM과 같은 그리고 ICT 같은 그러한 또 이제 IT도 디바이스도 상당히 좀 많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집중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총 사업비, 기본 사업비가 5천억 달러니까 그중에 한 200억 달러 정도만 발주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발주 초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좀 해외 건설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또 지금 이력을 갖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네옴시티는 아니지만 최근에 중동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투자 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전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플랜트 쪽 확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0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한국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를 하면서 수주 지원단에 참여한 기업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산업별로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 지금 현재 가장 수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2030년까지 옥사곤이라는 해양 산업도시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왜 가시화가 됐냐 하면 사우디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감을 내비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눈이 없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서 결국에는 사우디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두바이처럼 개혁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옥사곤이고 2025년까지는 미러시티와 옥사곤의 이제 단계별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여기에 연대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아람코와 이미 파트너십이 계약되어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당연히 들어갔고요. 대우건설과 GS건설 등도 함께 참가했고 IT 곳은 4곳 정도 참가했는데 네이버와 KT, 통신망이 물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모빌리티 업체도 2군데 그리고 스마트 시티 업체
포테닛이라는 비상장 업체인데 참가했고요. 거기다가 스마트팜 업체, 농산물이죠. 포미트와 엔싱이 참여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건설부터 지금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수주 실적이 나온 것은 없죠. 실제로 관련 사업을 수주한 국내 기업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 정도인데 이 세 기업 외에 대한전선이나 히림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는 더 탄력도 있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선별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세계 업체들 이미 수주 받았던 회사들은 뭐 계속해서 가장 좀 관심이 뜨거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에 대한 수주는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정부는 한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수주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행여나 그래도 충분히 지금 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그런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수주의 그 가시성 여부 이게 상당히 좀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미 10억 달러 규모로 관련된 그 터널 공사 수주를 받은 바 있죠. 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업체들이 가장 좀 유리한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한미글로벌 역시 뭐 30억 얼마 되질 않습니다.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라인 관련된 감리 수주를 했었던 그런 전력 있으니까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좀 가장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한화건설이 그 이라크 비스마야 뭐 분당 규모의 신도시라고 하는데 14조 규모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벌써 10년 넘었죠. 10년 지났는데 일단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좀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 사막 한가운데에 그렇게 새롭게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은 자체적인 돈보다도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해외 투자를 또 유치를 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또 건설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네옴시티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옥사곤이라든지 트로제나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더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도 사실 있는 것도 존재하고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갖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뭐 3달 만에 지금 4배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제 뭐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제 국내에서 뭐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의 대표하는 기업인데 한미글로벌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이 네옴시티 외에도 좀 주요 사업에서 충분하게 매력적인 성장 포인트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한미글로벌은 레퍼런스가 충분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경기장이라든가 그리고 물류센터라든가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뭐 특히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롯데타워 그런 것들을 감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주자와 거기다 시행자와 관계에서 이걸 내고를 가져갈 수 있는 중간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미글로벌이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고 중동 쪽에서도 그러한 수주를 이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수주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 이게 테마로 끝날지는 좀 계산기를 지금서부터 두들겨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미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3개월 전서부터 주가는 출발했고 아직 결과물은 나온 게 없는데 거기에서 관련주들은 급등했단 말이죠. 여기서 뭐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수주와 실적을 담보로 되어 있는 종목은 중장기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건설뿐만이 아니라 원전, 플랜트, 방산, IT를 패키지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전력은 어떻게 생산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원전도 좀 보셔야 되겠고 사실 해양 플랜트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거기는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워낙 털을 잘 닦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플랜트 수주가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기수주도 하고 앞으로의 성장성 모멘텀까지 있는 그러한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의 선별 투자가 좀 필요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아람코와 파트너십을 계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기업이고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막 수주가 이뤄질 것이 어느 곳인가가 여러분들이 좀 따져봐야 될 텐데 호재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외에도 카타르 지역에서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이집트에서도 약 한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 추가적으로 2023년도 정도에 석유화학 플랜트가 추가적으로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입찰을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 소식은 작년 말에 조선주, 작년 초에 조선주처럼 화공 플랜트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철저하게 해외 쪽에서 수주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원전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도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 잠시 뒤에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밋빛 그 미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려할 수 있는 리스크도 좀 짚고 가야 하는데 건설주가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업황 자체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지 리스크도 한번 들어볼까요, 부장님? 예, 기본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특히 뭐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도 최근 상반기에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급등했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달금리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서 수요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더 부동산 최근 시장이 조금 많이 좀 침체죠.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사자보다도 좀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불거졌었던 레고랜드 그리고 흥국생명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채권 시장이 좀 급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 크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당시에 이제 롯데건설도 3천억 그런 지금 부분들을 막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 그래서 롯데건설은 뭐 그룹사를 충분히 등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만은.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 이상의 금리를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전혀 매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도살에 대한 위험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좀 안정적인 대형 건설사들 물론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 쪽으로는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소형들은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에 대해서 좀 자금 조달 우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피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건설주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열어보면 성적표가 이제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사실 내수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지금 주가에 많이 좀 반영이 된 상황이다 해서 실적 뭐 저점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네옴시티나 이런 해외 수주를 기반으로 4분기 이후에는 글로벌적인 이 수주로 턴어라운드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은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은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물산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역시 3, 4분기 조금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익의 정체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보다는 적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10% 이내의 작년 대비 이익 감소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소폭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4분기까지는 조금은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말씀하셨던 네옴시티는 사실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서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프로젝트들, 가스전이라든지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과세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실적이 대부분의 해외 수출이 많은 그 건설사들 중심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보여지고요.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회사들은 조금 정체하는 구간들은 그래도 조금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이제 건설에서 살짝 눈을 돌려서 원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이 이제 원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12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전에 정부 차원에서 공을 좀 들이고 있고요.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빈살만 방안이 수주에 물꼬를 틔워주는 계기가 될까요? 예, 빈살만 방안. 사실 이 기대감이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이제 거의 다 왔죠. S-OIL이 이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7조 원의 플랜트를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OIL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국영기업이죠. 아람코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S-OIL이 증설하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사실 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빈살만이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뉴스는 계속해서 주가를 휘둘리게 하는 뉴스일 뿐이지 이 원전이라든가 앞으로 화공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에 훼손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다 큰 그림을 좀 보자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개발을 저희가 수주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전날 나온 뉴스와 그 다음 날 나온 뉴스를 따져보면 몇몇 종목은 시세를 20% 이상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원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건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수주가 나올지에 대한 긴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호흡을 좀 길게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은 앞으로 어디서 있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나온 뉴스처럼 루마니아 또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한수원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수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조금 짧게 볼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가장 어떤 기업이 좀 수주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보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을 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 국내 건설보다 해외 쪽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내 건설사는 고금리에다가 자금난 거기다가 PF 이슈들이 계속해서 내년도에 투자하는데 망설이게끔 할 것이고요. 해외 쪽에서 수주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마진 개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을 보자라고 하면 해외 쪽의 수주와 수출 기여도가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탑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출이 내수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높은데요. 64%고 내수가 한 36% 정도입니다. 화공 플랜트의 강점이 있고요. 화공 플랜트 하면 아시겠지만 화학 제품 그러니까 정유, 가스 그런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몇 안 되는 EPC 업체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건설보다 해외 쪽에서 그리고 중동 쪽에서 수주 실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매출이 60%가 넘어서는 글로벌 지위를 높여가는 기업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성준 부장님은 어떤 기업 보세요? 사실 뭐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고 그리고 현대건설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뭐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경쟁력은 충분히 좀 있었던 풍부한 그런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자금 경색에 대한 염려도 있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수년금이 3조 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탄탄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들,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 회사들 주가보다 최근에 상승률이 좀 부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조금 저가 메리트 이렇게까지 본다면은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만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탑픽도 들어봤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일주일 정도 앞뒀습니다. 네옴시티 모멘텀과 건설주 점검을 해봤고요.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성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도 보이고요. 또 2차 전지주로 급등세를 보인 금양과 LG화학, 이수화학, 그리고 실적과 알리페이 모멘텀에 주목받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미래나노텍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흐름으로 마감한 LG화학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LG화학부터 보시죠. 네, 석유 화학주들이 이익 둔화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첨단 소재의 훈풍과 제약바이오 성장세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강세 보이며 71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범 5년 만에 고객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6% 오르며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중국 알리페이와 현지 결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결제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는 7% 오른 47,0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부터 이성욱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석유화학주 가운데 홀로 웃고 있는데요. 신성장 동력인인 첨단 소재 훈풍, 그리고 제약바이오 성장세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사업의 성장 추이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3분기 실적, 그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첨단 소재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더해서 매출 비중이 60%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분은 2%예요. 그다음에 총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6.8%대입니다. 이 6.8%라는 수치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3분기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그 첨단 소재 부분에 영업이익이 4,500억 중에서 4,16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2조 5,820억 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를 환산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양극재 업체와 그 LG화학의 양극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지 비교를 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금부터 매출 볼륨이 커지는 단계에서는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LG화학이 화학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업부별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 첨단 소재 사업에 대해서 총 매출액 대비 이 사업 비중이 늘어나면 날수록 LG화학 같은 경우는 멀티플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 절대 주가는 떠 있지만은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 첨단 소재 비중이 늘어날수록 멀티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어진 랠리에 오늘은 71만 원대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고점도 형성을 했었죠. 현 가격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48조 한 8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멀티플을 바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 대비해서 그 첨단 소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라내고 양극재를 발라내서 여기에 대해서 멀티플을 적용을 하고 목표 시총을 환산을 해보면 80조까지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이 이론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60조라는 수치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 수치를 대입을 했을 때 아직 상승에 대한 룸 같은 경우가 그래도 30%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30%의 룸을 기억하면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작년의 가격에 대해서 저항은 있겠지만은 지금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러한 거래를 수반하는 구간에서는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가는 최근의 가격의 지지 가격 68만 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항가는 77만 원대에 존재를 하는데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저항 가격에는 무난히 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30% 정도의 룸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1월에 발표된 리포트 중 목표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 78만 원, 그 저항가로 잡아주신 77만 원과 비슷하고요. 가장 높은 가격은 85만 원이라는 점까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카카오뱅크도 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시장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성장을 견인할 포인트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요소가 컸었어요. 공매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져 있는 실적을 뒤로하고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787억 원이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강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순이익이 그 이자 마진, 예대 마진 이 부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플랫폼 쪽에 실적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플랫폼 쪽 실적이 올라오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겠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가 카카오뱅크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가서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주가를 보면 10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가 바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해외 시장을 보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실적까지 더해진 그 구간이다 보니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동일 시점에서 그 카카오뱅크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30%의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주가가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더 풀리거나 아니면은 다음 분기까지 실적의 연속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랫폼 쪽에 실적이 올라와야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포인트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7% 급등을 했고요.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상단을 좀 더 크게 열어두고 봐도 좋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예, 한번 그 충격을 받은 주가 같은 경우에 반등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래도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예, 바닥을 딱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행주들의 그 IB 성격 외에 은행주들의 반등이 나타난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었고요. 저항 가격 같은 경우는 한 28,000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수급이 뒷받침된다면 이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가는 한 2만 원대입니다. 10월 28일에 한 15,800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충격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2만 원대에 왔을 때는 좀 매매 쪽에 대입도 가능한 가격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여기서 수급이 더 붙어준다면 2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으면서 저항가 28,000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도 보겠습니다. 알리페이 플러스와 손잡고 이 중국과 일본 내 결제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페이가 이 구성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진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시장 내 첫 번째로 해외 간판 결제 서비스를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저 같은 경우가 확산이 되는 걸 확인을 하면 카카오페이가 받는 멀티플은 지금보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더 위로 캡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먼저 시장에 대해서 진입에 대한 장벽도 높지만은 진입 이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나서 좀 강하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뱅크보다는 페이를 조금 더 좋게 봐주셨는데 연기금의 매수세를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11월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한 30%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없을지 향후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일단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가 같은 경우가 밀리려면 그냥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을 텐데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로는 55,000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해요. 저항가가 55,000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가는 4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월 17일에 이 저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은 충격의 가격이고 한 4만 원대 왔을 때는 매매를 대입하셔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G화학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신성장 동력들이 가시화되는 과정 그리고 성과들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 이성공 이사가 CS빈드, 김성준 부장이 HSD 엔진, 그리고 이기택 이사의 태경 BK 보겠습니다. 태경 BK 오늘 오마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인 성장세에 주목하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성장 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이사님? 예, 일단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고 대형 기업들, 대형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나왔고 2분기 때 실적에서 힌트를 얻어서 3분기 때도 충분히 호실적을 보여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온기로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태경 BK가 적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회사가 2019년도만 해도 1,800억에 연간 39억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인데 올해 분기에 1,000억 그리고 연간으로 400억대에 가까운 10배 성장이죠. 연간 39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가 올해 3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호실적의 바탕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무슨 회사냐면요. 태경 BK는 석회석을 탐광을 할 수 있는 탄광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석회석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서 마진이 생겨서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석회석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철강에서 사용합니다. 철강에서 철을 녹일 때 같이 부산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많이 사용돼야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재련 시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면서 석회석을 많이 사용해서 마진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R&D를 통해서 탄소 포집 비즈니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소재인 코크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석유 코크스를 들여오는 회사입니다. 코크스가 뭐냐 하면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석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료난 때문에 석탄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고 거기에 따른 호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다시 연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사실 석탄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스프레드 마진을 볼 수가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대신 사용하지만 이게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산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국내에서 인조흑연을 사용할 때 중국산과 일본산을 의존했는데 이제 막 국내산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개발을 완료했는데 음극재에 들어가는 원료가 또한 코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크스 가격은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보고 소재 산업재가 국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태경 BK의 수혜가 예상될 수 있어서 호실적을 뒷받침하는데 앞으로 전방 산업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회사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국산화에 성공한 그 소재에 또 공급을 하는 회사로 지금 실적이 앞으로 좀 열려 있다,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좀 많이 좀 올라줬고요.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보시나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때 호실적 96억 영업이익을 보이고 3분기 때도 그 정도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PER 5배도 안 되는 가격대에 머물러 있고요. 계속해서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짧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때 호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7,500원까지는 다시 또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단 박스권에서 상단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대까지는 4분기에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 7,500원, 손절가 5,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HSD 엔진인데 오마주에서 이제 조선산업과 함께 성장할 기업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 주신 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세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 사실 가장 큰 핵심이 국제회사기구인 IMO의 환경 규제로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이러한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대형 선박 15척이 전 세계 자동차가 배출하는 황산화물에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박의 이런 환경 오염은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진을 기존의 디젤 엔진에서 이중 연료 엔진인 DF 엔진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DF 엔진 수주량이 전체 50%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70%로 올랐고요. 특히 2분기에는 90%까지 올라올 정도로 관련된 엔진의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 DF 엔진은 기존의 디젤 엔진보다도 가격도 한 10% 이상 높고 마진도 좋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러한 또 환경 규제로 인해서 기존의 신규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고 선박들 역시도 엔진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공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소규모 수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올 상반기만 해서 하면은 9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고 누적으로는 이제 1조 8천억 정도로서 10년 내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HSD 엔진이 올 상반기에 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했는데 미리 이렇게 자금을 900억대를 확보를 하면서 또 이제 좀 여유를 좀 갖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좀 R&D라든지 뭐 신규 증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누적된 수주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실적인데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00억대 적자였습니다. 일단 다 털어냈다, 충당금을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가 영업이익 한 700억, 내후년은 한 9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은 현재 시총이 4,700억대를 감안하면은 이제는 서서히 좀 무화갈 단계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마친 뒤에 이제 증설 같은데 더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실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주가가 이제 11월 들어서 조금 고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실 텐데요. 사실 이 회사가 특이한 것은 이 증자를 발표한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 후에 권리락 이후에 이제 신규 물량이 상장이 됐고요. 그 후에 물론 같은 기간에 또 시장도 안 좋았죠. 그러면서 9,000원대에서 6,000원대 초반까지 수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이제 2달 이상 지났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들을 상당폭 덜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뭐 현재 주가 수준부터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시작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6,110원이었는데 그 가격 제시해드리고 1차적인 목표는 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홍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CS-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요. 순이익은 컨센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지금 다시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지금 주목하시는 성장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네,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신재생 사업과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 대해서 좀 공화당의 득세 가능성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정이 선행이 되어 왔고 시장은 공화당의 득세를 반영을 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민주당 같은 경우가 상원에서 좀 활약을 보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근데 국내 풍력 수주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의 특성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풍력주들이 강할 때는 해외 수주의 발생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의 주가는 그런 흐름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풍력의 해외 수주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를 따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멀티플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3분기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추가적인 레벨업 한 번 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상원에서 생각보다 힘을 내주면서 다시 조금 친환경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그럼 CS-윈드는 우리가 가격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볼까요? 네, 가격대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고가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CS-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 거의 비슷한데 이 지키는 가격대를 깨지는 않고 계속 지지를 보였어요. 우리가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추후에 이러한 가격을 지켜주는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 구간에서는 뭐 짧은 전고점, 저는 71,000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63,400원입니다. 오늘 종가 고가지만 내일 눌려주는 구간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손절가는 5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어주 종목 하나 좀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성홍 이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SKI 테크놀로지 조정 시에 57,000원대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다음 날 바로 이제 기회가 왔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67,0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희 어떻게 조금 점검을 해주실까요? 분리막 쪽은 지금 아직 뭐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의 특성이 이제 내년을 보면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 가동률이 올라오고 이 가동률을 확인하고 나서는 매출 볼륨도 올라올 거고 그러면 마진이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주가는 그 점을 반영해서 미리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위로 열려있는 가격대는 한 64,000원 이 구간까지는 위로 열려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을 위로 조금 더 여셔도 되겠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오늘은 이기택 이사의 태경 BK, 김성준 부장의 HSD 엔진,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CS 윈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내일도 분위기 좋은 장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